2025년 1월 2일 목요일입니다. 새해 첫 히든풋볼 방송 오늘 목요부 4명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완우입니다. 네, 이제 2025년이 드디어 밝았습니다. 저희가 막방을 이제 화요일 날 했었고, 수요일 날이 이제 신정 지나고, 이제 목요일 날 첫 지금 새해 방송을 하고 있는데, 1월 1일에 좀 뭐 하셨나요? 그날 이제 뭐 우리도 회사도 쉬어가지고 따로 출근도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바람의 나라로 네, 저 시작을 하셨고. 조금 방금 전에 말했듯이 전 바람이 나라 그냥 하고 네. 오늘 새벽에 중계가 있었어가지고 중계 준비 좀 하고 아스날 브레드포드. 네, 그냥 딱 그러고 있었어요. 게임하고 바라고. 그리고 1월 1일 아침 12시에 플랫풋볼 축구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게임하고 일어나서 축구하고 네. 그리고 조금 이따 뭐 밥 먹고 그리고 다시 이제 축구 중계하러 가고 네. 오, 알차게 보냈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꽉꽉 채워가지고 1월 1일을 보내셨네. 새벽까지 나름- 아주 바쁘게 보내셨어. 나름 알찬 시간 보냈습니다. 예. 저도 야외 운동했는데 그 완우위원 지인분이 하셨다던 그 에버제즈 아, 에버제즈잖아요. 예. 배송이 빨리 와가지고 아, 왔어요 벌써? 벌써 와가지고 운동하기 전에 먹으면 좋다길래 한번 좀 마시고 뛰어봤거든요. 네. 근데 뭐 이게 엄청 극적인 효과가 막 있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먹기도 되게 편하고 맞아요. 뭔가 좀 그게 저의 어떤 운동 기록이나 자신감에 도움을 좀 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약간 뒷광고 하나요? 지금 둘이? 해주고 싶긴 한데 네, 아직 이런 것도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냥 저도 그냥 뭐 DM으로 홍보하시길래 한번 구매해봤는데 그냥 괜찮아가지고. 무슨 운동했어요? 러닝. 저는 그냥 항상 그냥 밖에서 러닝? 뛰니까. 네, 저도 새벽에 잠 안 와가지고 그냥 공원 뛰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 러닝 춥지 않나요? 어? 안 춥나요? 춥죠, 무조건 요즘은 네. 패딩 걸치고 뛰어야 돼요. 진짜 몇 겹으로 입고 뛰어야 돼요. 좀 기록에 좀 증진이 있나요? 그래도 러닝 한지 어느 정도 좀 시간 지나지 않았나? 꽤 됐죠. 네. 그러니까 남들처럼 아직 막 10km를 한 번에 뛰거나 막 네. 5초 대 5분 대인가 5초 대인가 그 페이스가 나오나 그건 5분 대. 힘든데 5초는 안 되죠. 5분 대죠. 5분 대. 5분 대. 그건 조금 네. 힘든데 6분 대 초반으로 5초는 안 돼. 50m도 힘들어요. 50m가 안 돼. 6분 대 초반으로 잘 관리하고 20m도 될까 말까 하겠다. 밖에서 하는 거니까. 6분 초반 때 페이스 쭉 유지하고 그럼 몇 킬로 정도 뛰어요? 한번 뛰면은? 한 번 뛰면 요즘 한 7km, 8km. 오, 많이 뛰네. 근데 많이 10km는 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솔직히. 와, 7kg, 7, 8kg 8kg 진짜 많이 뛴다. 이 정도면 이제 러닝의 효과를 조금씩 이제 볼 때가 됐거든요. 네, 조금씩 이게 또 하면 늘잖아요. 그쵸, 그쵸. 이 습관이 돼야 돼요, 하면. 그리고 운동은 항상. 맞아. 그래서 그런 게 좀 괜찮았다. 그럼 형철이 1월 1일에 그냥 운동했나요? 운동했고 집에서 김치찌개 끓여 먹었고. 아, 김치찌개. 네. 김치찌개 잘 끓였던 레시피가 것 어떻게 됐나요, 김치찌개? 같아요. 성시경님 유튜브를 봤거든요. 네. 소고기를 먼저 볶더라고요. 소고기를 돼지고기가 안 볶고? 들어가고 소고기가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되게 국거리 소고기를 사가지고 한번 들기름에 볶아서 김치랑 같이 볶아서 해봤는데 얼마 전에 가족분 친구분이 또 김치를 보내주셔가지고 오. 썰어서 해봤거든요. 근데 뭐 여러모로 그냥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왜죠? 제가 먹어봤잖아요. 제가 요리한 거. 아, 맞네. 그러네. 어땠나요? 썩 믿음 가진 않아요. 근데 그때 그 요리도 성시경님 레시피였어요. 그러면 더 오히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이명철의 조리법이 잘못된 겁니까? 성시경의 레시피가 잘못된 겁니까? 취향이 안 맞으셨던 것 같아요. 찬호 형님하고는. 제 생각엔. 그러니까 이명철 조리법, 성시경 레시피 둘 다 문제 없다. 난 문제 없다. 네, 그 요리는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 게 맞고 그냥 그 취향상의 문제가 좀 있으셨던 게 아닌가. 찬우님 입맛이 까다롭다. 근데 그 기준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영주 형이랑 같이 드셨죠? 네네네. 영주 형이 아프시지만 않아서 제가 지금 바로 전화해가지고 이제 여쭤본 건데. 두 분 다 취향이. 영주 형이랑 저랑 똑같은 의견이었어요. 예. 그냥. 네. 그러면은 그런 걸로. 저는 반대로 이제 찬호 형님이 요리해 주시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찬우 형? 저요? 찬우 형이 요리해줄 그 일이 있나요? 왜 요리하죠, 제가? 만약 콘텐츠가 있다면 그런 콘텐츠가 거 좋겠다 있다면? 이거지. 그런 때가 온다면 좀 재밌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찬우 형은 뭐 하셨나요? 1일날?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PC를 새로 조립을 해가지고 네. 조립을 하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아예 이제 새 PC로 설치를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세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PC를 조립하다 보면 이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렇죠. 특히 OS 처음 깔 때 막 이럴 때.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잡고 그다음에 아예 새 PC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모든 기기들을 다 새로 세팅을 했어야 됐고 뭐 그래가지고 그거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있었어요. 아, 네. 저는 이제 그 동생이 그걸 좀 잘하거든요. 컴퓨터 조립 같은 거를. 저는 이제 그쪽은 아예 맡기나요? 문외 아니라 이제 좀 맡기거나 그랬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그 동생이 잘하기 때문에 동생한테 이제 소정의 수고비를 이제 주고 아, 그건 당연히 줘야죠. 네, 와서 이제 좀 세팅을 좀 해달라. 얼마나 귀찮은 일인데요. 네, 뭐, 동생이 네. 최근에 이제 또 그 저희 재수 씨가 이제 또 출산을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요새 이제 애를 키우느라 좀 바빠서 좀 바쁘겠네. 네, 그 저도
신정이 원래 집에 내려갔다 올까 하다가 이게 이번 신정은 뭔가 붙어 있는 신정이 아니었잖아요. 뒤에 쭉 떨어져 휴일이랑. 있는 예. 느낌이에요. 되게 중간에 화요일 날 이렇게 딱 애매하게 맞아, 있는 맞아. 신정이라 그 연말에 이제 집에 갔다 왔는데 오랜만에 이제 조카도 좀 보고 갈수록 커가는 모습이 너무 좀 보기 좋더라고요. 이제 약간 내 동생 보면은 좀 아빠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이 네. 되게 낯설어가지고 제가 지금 적응이 안 되는. 예, 왜냐면 저보다 동생이니까. 아 진짜. 예. 이게 시간이 흐른다는 게 다 그런 의미죠. 네. 그쵸. 저는 이제 하루하루 매일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아,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구나.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네. 형 근데 원래 흰머리 좀 나세요? 핀머리 난지 좀 됐어요. 아, 그 40대 초중반 넘어가면서부터 흰머리 많아진 것 같아요. 옆에 흰머리가 이제 많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많아요. 예전에는 딱 그렇게 막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오늘 갑자기 이렇게 딱 찬영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네. 그 머리를 좀, 그러니까 이발을 좀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를 이렇게 자를 거 아니야. 그러면 흰머리가 너무 많이 보여요. 네. 약간 종윤 형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 흰머리. 그러니까 종인이는 원래 그런 맞아요, 거예요. 원래 원래. 색치가 많은 건데 네. 나는 그게 아니라 늙어서. 나이가 듦에 따라서 네, 늙어서. 새치가 나는. 그거 압니까? 뭐요? 고추털도 흰 거 난다? 형님 그거 알고 싶진 않아요. 너무 나도 그래서 TMI가 아닌가. 알잖아요. 그거 봤을 때 나 지금 약간 충격받았어. 나 이거 어느 날 몰랐어. 오줌을 싸러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흰 털이 한 가닥 이렇게 나온 거야. 아 진짜. 예. 그래서 좀 충격받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 얼른 시작하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오늘 오프닝 토크가 이제 25년도에 이제 뭘 할 건지, 그쵸. 간단하게 이제 토크를 하고 이제 좀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축구 얘기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뭐, 25년에 목표 있나요, 본인? 목표를 막 구체적으로 세우진 않았는데 네. 그냥 지금보다 더 이제 알리고 더 많이 일하고 싶은 그냥 그 정도? 네, 그 정도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본인의 그런 명성. 네, 그런 거 좀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주면 더 좋을 것 같고 아, 그 향상심. 일도 더 많아지면 더 실제 좋을 것 같아요. 세계의 명성입니까? 바람의 나라에서의 명성입니까? 실제 세계의 명성이죠. 실제 세계의 명성. 바람의 나라 따위 네. 라기보다는 따위까지는 아니고 게임 지금 인생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바람의 꽤 나라. 많이 쏟고 계신 걸로 심심할 아는데. 때 그래도 네.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낙이기 때문에 네, 가면 항상 또 수빈이 형 있는지 체크하고 대부분 들어와 있고 그 정도? 네. 이완우 나무위키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야, 저거 네. 생기면 영광일 것 같은데요. 이러면 보통 좀 일찍 생겨요, 이러면. 맞아요. 아, 그러다 그럼 자연스럽게 네. 누가 네. 일반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아. 거라서 생년월일 이런 것만 이렇게 잘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반영됩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사실 이제 2025년 목표 이런 거 찬우 형이랑 이제 형철이는 그때 이제 저희 화요부 방송에서 이미 얘기를 우리 다 했기 때문에 31일 때 얘기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만 물어본 거예요. 아, 네, 저는 딱 말씀드렸듯이 소소하게 조금 더 이제 알려지고 조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새해 목표 있으신가요? 뭐 가볍게, 뭐 너무 뭐 구체적인 거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냥 한 요 정도 뭘 하고 싶습니다. 뭐 승진을 하고 싶습니다도 좋고, 아니면 뭐 지금 이제 입시 끝나고 막 그거 할 때인가요? 그 고등학생들? 뭐 이제 그 수험표는 대학교. 받은 혜택하고 대학교 이제 기다리는 지금이 이제 그때죠. 아르바이트 많이 하실 때. 네, 1월 1일이니까 아직 한참 놀 때죠. 지금 놀 때. 왜냐면 그러다 이제- 수능도 끝났고 수능 점수도 다 나왔으니 그쵸. 이제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진짜 딱 놀 때. 그쵸. 지금은 많이 놀 때지. 아스날 우승, 여자친구 생기는 거, 리버풀 트래블, 리버풀 트래블. 10km 빼기, 오. 10km. FC 서울 정경기 직관. 저기 풀코스 마라톤 완주도 있는데 저도 저거 한번 나중에 해보고 싶어요. 마라톤. 쉽지 않지. 잘 꾸준히 해봐가지고 한번. 네. 연휴마다 해외여행 가는 게 목표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여자친구 얘기가 좀 많네요. 네. 요케레스 맨유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여자친구를 그렇게 너무 바라고 그러면 오히려 안 생길 수 있어요. 맞아. 예. 좀 이제 내려놓고 이제 뭔가 그럴 때 오히려 또 인연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파머 제2의 램파드 되기. 그건 이제 본인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파머의 목표잖아요. 그건. 예. 안양 잔류. 남친 생긴 게 이분 여자분 맞으시죠? 아니 개일 수도 형제는 갖지 있죠. 마십시오. 형제는 갖지 마세요. 예. 지금 모두 열려있는 사회입니다. 지금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목표하시는 바 2025년에는 꼭 이루어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히든풋볼 축구 주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주제를 화요일 날 조금 다루려고 했었다가
그때 이제 저희가 뭐 빅6 그 이제 뭐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 뭐 좋았었던 선수, 안 좋았었던 선수, 뭐 좋았던 팀 이런 거 이제 꼽다 보니까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다루려는 주제랑 약간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목요으로 빼게 됐는데 오늘 이제 리버풀 얘기를 처음에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이제 리버풀 뭐 그렇게 과거도 아니죠. 뭐 비교적 이제 최근인데 리버풀 공격을 대변했었던 이 3인방을 꼽으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클롭 시대 마누라, 마네, 피르미누, 살라. 그쵸. 뭐 정말 이제는 전설적인 이 쓰리톱으로 이제 불리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 리버풀에 있는 새로운 공격 3인방도 올 시즌 리버풀의 좋은 성적과 더불어서 굉장히 이제 잘 나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리버풀의 새로운 공격 3인방과 예전에 마누라 이 쓰리톱을 살짝 이제 비교를 하는 시간을 저희가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리버풀의 새로운 공격 3인방 모하메드 살라, 루이스 디아스, 코디 악포. 좀 미안하지만 신우 형은 여기 이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네. 이 셋이 그래도 맞죠? 딱 지금 상태로 봤을 때. 가장 주전이죠. 딱 쓰리톱. 학포가 왼쪽, 디아스가 가운데, 살라가 오른쪽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코디 악포 좀 좋아하나요? 학포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학포 이제 갖고 싶어? 그거 보셨나요? 네. 그냥- 최근에 중계에서 맞아. 아무 생각 학포 없이 했던 갖고 건데. 싶어 이렇게 드리블 쳤더라고요. 가끔씩 그런 거 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못 그러니까 봤는데 저 약간 90분 중계할 때 90분 내내 뭐 축구 얘기, 전술 얘기만 할 수 없고 네. 또 약간 되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네. 때는 좀 재밌게. 근데 그런 거 왜 하나 재미없게 했으면- 학포 갖고 싶어 이런 걸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자, 나무위키 하나 추가가 되겠네요. 네. 네. 나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완우 논란 탭에 학포 갖고 싶어. 네. 논란 탭이 언제 생길 수도 있어요. 다른 내용은 없고 논란 탭부터 이제.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그 상황에서 킬포는 그 이제 캐스터분이 네. 듣고 나서 한 박자 한 쉬고 왔어, 맞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캐스터가 못 받은 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오히려 재치 있게 그런 상황을 유도한 걸 수도 있고. 둘 중 제가 하나다. 어제 그 윤장현 캐스터랑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네. 그 윤장현 캐스터가 그 얘기를 하는데 야 그걸 나였으면 받았을 텐데 걔가 아직 못 받았어 이러면서 막 장난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을 굉장히 고평가하네요. 윤지현 캐스터. 근데 또 그 한영 그 류한영 캐스터였는데 네. 그 친구랑 장현이 형이랑 또 친해가지고 친하시죠. 네, 그래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웃으면서 얘기했었는데 또 한 번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갖고 싶은 이 학포. 네. 지금 이 세 명의 조합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벌써 30골을 넣었습니다. 특히 이제 살라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뭐 너무 잘하고 있고 웨스트햄 상대로 5대0으로 대승 거둔 경기에서도 골 넣고 이번 시즌 이제 벌써 20번째 골. 그쵸. 뭐 퍼포먼스 엄청난데 뭐 리그 기록도 지금 18경기 17골 13득점 이거 뭐 말이 됩니까 이거? 사실 리그 지금 씹어먹고 있는 거죠. 살라는 이 페이스면 PFA 올해 선수는 뭐 그냥 다른 장상이고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쭉 보면은 뭐 발롱도르도 네. 충분히 연결될 만한 활약상이 아닌가. 챔스도 그렇고 뭐 너무 잘하고 있고요. 근데 뭐 살라가 아무래도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EPL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데는 디아스 그리고 코디아포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지표로서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 2024, 2025 시즌 올 시즌이죠. 올 시즌의 이 공격 3인방과 살라는 이제 두 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19, 20 시즌. 이제 저 시즌이 리버풀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좀 의미가 컸었던 시즌이잖아요. 30년 만에 리그 우승을 했었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리버풀 팬분들에게는 살면서 처음 리버풀이 리그 우승을 했던 순간에 봤던 씬이 되지 않을까. 네. 맞네. 자, 그래서 보면 이 두 조합을 조금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은 리버풀의 어쨌든 새로운 이 공격 3인방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팬으로서는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 굉장히 만족합니다. 뭐 약간의 흠이라면 이제 루이스 디아스가 97년생이니까 네. 나이가 조금 있다는 점. 근데 디아스는 오히려 올 시즌 너무 잘하고 있는 게 가짜 9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왼쪽 윙보다 오히려 요즘 중앙이 좀 더 맞는 옷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루이스 디아스에 대해서 사실 코멘트할 게 좀 많아요. 왜냐면 이 선수가 이제 윙에서 뛸 때 디아스의 역할은 거의 이제 드리블러 역할을 좀 맡아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도 그 드리블러 역할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볼을 끌고 너무 드리블하려고 볼만 바라보다가 시야가 좁아지고 우리가 이제 중계 앵글로 봤을 때는 이게 보이잖아요. 패스 길이. 이쪽으로 주면 되는데 전방에 패스 줄 때 있는데 근데 자꾸 백패스를 주거나 아니면 볼을 제때 못 주고 끌다가 뺏기거나 이런 일만 이제 윙자리에서는 사실 루이스 디아스가 반복이 좀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드리블 부담이 일단 줄어들었고 오히려 이제 루이스 디아스의 장점이었던 활동량 이게 전방 압박을 할 때나 박스 안에서 침투할 때 넓게 움직일 때 이럴 때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루이스 디아스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짜 9번이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서 덩달아 살아나는 게 제가 볼 때 학포인 것 같아요. 루이스 디아스가 내려오면 당연히 어디로 내려가겠어요? 왼쪽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럼 윙 자리에 있는 학포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학포는 딱 그 자기만의 정형화된 그 패턴 플레이가 있거든요. 딱 본인이 볼 끌고 가다가 슈팅 때리고 약간 이렇게 간지나는 세레모니 하는 그런 본인만의 패턴이 있어요. 근데 그게 루이스 디아스가 공간을 딱 만들어주니까 학포도 중앙에 들어와서 자기가 선호하는 패턴 플레이를 가져가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죠. 둘 간의 시너지가 잘 나오고 살라는 그냥 축구를 잘하고 요즘 이렇게 그냥 쓰리톱은 설명이 다 가능합니다. 확실히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루이스 디아스하고 이제 학포가 각각 왼쪽과 중앙을 모두 설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의 조합에서 결국 이 조합이 이제 통하는 이유는 둘 다 어느 쪽에 서더라도 별로 위화감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상대 수비가 되게 여러 가지로 헷갈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쵸. 얘가 빠졌을 때 그러면 학포가 들어올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놓고 있기는 저쪽엔 또 살라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계속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이 조합 자체의 위력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학포 전문가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포 저도 갖고 싶어. 드디어 리버풀 최고의 그 조합이 생긴 것 같아요. 사실 이 학포, 디아스, 살라 이 세 명의 조합이 이번 시즌 개막전부터 쭉 이 조합으로 나왔던 건 아니에요. 네. 누네즈가 나오기도 하고 조타가 나오기도 하고 하포가 나와서 좀 기복 있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최근 몇 경기 동안 이 세 조합이 계속 득점도 해주고 있고 좋은 조합 보이고 있고 특히 하포가 이제 말했던 그 특유의 정형화된 패턴 플레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디아스랑 같이 시너지가 발휘되는 부분도 있고 왼쪽에 로버트슨 같은 선수들이 항상 하포한테 볼이 가면은 돌아뛰거나 이런 움직임 하면서 네. 끌고 가주기 때문에 공간도 나오고 뭔가 이런 여러 시너지가 잘 맞고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상태로 리버풀 최고의 3톱 조합 바로 이 조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쓰리톱은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보통 마누라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뭐 각디살 이렇게 부르는 거 맞는 건지. 각디살이 뭐예요? 각포 디아스 살라. 아니 좀 입에 붙는 그걸로 어떻게 해야 해야 될까? 각디살이 뭐야? 뭐 좀 우리 팬분들 의견도 한번 구해보죠. 채팅창에 어떻게 아, 이렇게. 디악살 어떻습니까? 디악살. 디악살. 디학살. 디악살이 차라리 디악살이 훨씬 디악살. 낫다. 디아살이 디악살. 그나마 조금 낫다. 학살. 학살은 근데 좀 너무 무섭고. 살라 일단 디아스가 들어가야 되니까. 네, 학살스 어때요? 학살스. 학살즈. 학살즈. 학살즈, 학살즈. 괜찮은데? 괜찮다. 학살즈도. 학살즈. 학살즈. 네, 루이스 디아즈. 학살즈가 있으니까. 학살즈. 학살즈. 상대 수비를 학살한다. 네. 학살각은 루이스 디아즈는 없잖아. 그러면. 학살각은 디아스는 때문에 안 돼요. 디아스 서운해요. 학이랑 각이 겹치는 건데. 그러니까. 예. 학살즈 괜찮다. 학살즈. 자, 학살즈 대 마누라. 네. 예. 자, 뭐 선수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앞서서 얘기한 거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나왔던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누라 조합을 좀 보겠습니다. 2017-18 시즌부터 2021-2022 시즌 5시즌 동안 338골, 137도움을 합작을 했고요. 미쳤다. 이 5시즌 동안 이 정도 수치면 시즌당 거의 뭐 한 60골을 네. 합작을 했다는 얘기고 예. 이게 이제 이 두 조합을 딱 저희가 단적으로 이제 비교한 수치거든요. 이 앞쪽에 19-20 시즌 마누라의 조합 보면 이때도 뭐 미쳤죠? 지금 뭐 기록 자체가 이게 거의 모든 선수가 텐텐을 했다고 해도 네. 될 정도로 이거는 저는 너무 균일하게 잘 퍼져 있는 이 스탯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확실하죠. 살라는 어쨌든 계속 이제 골도움 다 기록하고 있었고 마네 굉장히 잘했고 피르미노 역시도 거의 텐텐 버금가는 이 수치를 올렸기 때문에 저는 밸런스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마누라가 보여줬었던 임팩트가 훨씬 크지 않나.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 좀 이런 느낌은 많이 들거든요. 스탯적으로도 피르미노가 저기서 가장 뒤처질지 몰라도 사실상 마네랑 살라를 살려주기 위해서 미끼 역할을 하면서도 저 정도의 역할을 또 해준 거였기 때문에 네. 저것도 크게 의미 없이 다 잘해줬다고 좀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찬우 형도 좀 비슷하게 보시나요? 그쵸. 아니, 그, 피르미노라는 선수가 리버풀에 와서 이렇게 잘할 거라는 기대가 사실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클럽 감독 아래서 이 조합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굉장히 이 선수의 쓰임새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었고, 중요한 건 어쨌든 마네와 살라 모두 다가 득점력이 높았던 윙어들이었기 때문에 피르미누가 훨씬 더 이제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득점 부담이 좀 적잖아요. 어쨌든 네. 이 상황에서는 자기가 득점 많이 안 해도 옆에 선수들이 충분히 득점력이 높으니까 그 실제로 했고 네, 그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플레이하기 좀 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수비수들, 그러니까 상대 수비수들에게도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많이 줬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공격진만 놓고 비교를 하고 있지만 요 시대에 결국 이제 미드필더진들 그다음에 지금은 또 소버슬라이 같은 선수 그쵸. 살아난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보면 결국 이제 공격진들만의 파괴력도 파괴력이지만 결국 뒷받침해준 미드필더들이 그거에 같이 따라갔을 때는
확실히 이제 좋은 성과들이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마누라의 기록 뭐 정말 대단한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 이제 올 시즌 3명을 보면은 모하메드 살라, 코디 악포, 루이스 디아스. 사실 저희가 앞서서 말했었던 마누라의 19-20 시즌보다는 살라 쪽의 포인트가 좀 치중된 건 있어요. 분명히. 살라가 17골, 13골. 너무 많이 넣었어. 진짜 많이 넣었어. 그러니까 루이스 디아스도 지금 전반기가 끝났는데 8골 2개도 사실 이제 골 기록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살라가 너무 이게 압도적으로 그 포인트를 계속 쌓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이제 집중된 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수치적으로 좀 보면요. 18경기 기준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19-20 시즌의 기록은 이제 시즌 전체를 이제 소화했었던 기록인데, 지금 18경기 기준으로 빅찬스 전환율 그리고 슛 전환율이 상당히 이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게 지금의 학살즈 이 3명이고, 근데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이 각포 같은 경우, 코디 악포의 경우에는 빅찬스에서는 강한데 마네만큼의 득점을 막 만들어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어쨌든 5골을 기록을 했으니까. 근데 디아스는 피르미노보다는 득점 페이스가 더 빠르지만 어시스트에서는 이게 좀 약간 부족한 모습이 좀 있단 말이죠. 뭐 반대로 살라는 뭐 그 어느 때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두 조합에 있어서 공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살라잖아요. 형철이가 봤을 때는 살라의 마누라에서의 역할과 지금 이 학살지에서의 역할,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나요? 감독의 스타일이 일단 다르다는 걸 봐야 되겠죠. 클롭은 제가 볼 때 정말 빠른 전환, 그리고 공격수들의 뒷공간을 파고드는 역습 시에 필요한 굉장히 이제 엄청난 스프린트. 그래서 이제 엄청난 운동 능력과 스프린트와 또 그런 활동량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강조했던 게 클롭 감독의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클롭의 전술은 빠른 전환의 키워드가 있다고 늘 봤었어요. 그래서 압박도 역습도 결국 공격진들이 좀 속도를 통해서 계속 그런 전환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들이 많았다고 하면, 슬롯의 축구는 좀 더 세련되죠. 상대 수비 미드필더 사이를 아까 찬우 형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크라벤베르나 소보슬라이, 맥칼리스터와 같은 중앙 미드필더진을 활용해서 좀 더 세련되게 상대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의 공간이 벌어지게끔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부터 창출을 잘 해내요. 그리고 그 공간에 선수들이 들어가는데 공격진들이 들어갈 때 동선을 슬롯 감독이 굉장히 잘 맞춰준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빠른 전환에 클롭 감독이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가끔은 동선이 때론 겹치거나 아니면 선수 개인 능력에 의존해야 될 때가 많았던 클롭과 비교했을 때 슬롯은 조금 더 그 선수들의 동선을 세련되게 잘 잡아준 거죠. 공간을 만드는 것도 되게 유리하고. 그럼 그런 맥락에서 이제 살라의 차이점을 보면, 살라가 클롭 감독일 때 뛸 때는 아놀드나 조던 앤더슨의 지원이 오면 본인이 이제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서 드리블을 많이 쳤었어요. 이때 특히 2017-18 시즌은 지금만큼 살라한테 견제가 엄청 집중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때 살라는 드리블로 상대에 제치는 게 훨씬 더 많았거든요. 눈에 보이는 장면이 훨씬 많았고 성공도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른 전환을 해야 되니까 역습 시에 뒷공간 침투도 살라가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모습도 있었고,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부터는 살라가 워낙 몸이 좋잖아요. 그래서 측면 쪽에 있다가 아니면 뭐 아놀드나 핸더슨이 지원을 할 때도 본인 쪽으로 풀백이랑 센터백이 들어오면 직접 경합을 해서 연계하고 지원해주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일부러 본인이 측면 넓게 기다렸다가 드리블로 상대를 뚫고 중앙에 진입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살라가 좀 많았는데, 슬롯의 살라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클롭 때보다는 좀 넓게 퍼져 있는 경우가 제가 볼 때 많다고 느끼거든요. 넓게 퍼져서 오른쪽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기다릴 때가 많고, 그리고서 그 공간이 확보된 상황에서 살라가 공을 잡아요. 근데 루이스 디아스나 학포나 슬롯이 잡아준 대로 딱 적재적소의 위치에 그 선수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더 살라 입장에서도 스탯을 쌓을 상황이 보다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 클롭 대 살라도 이제 역습 때는 당연히 스탯을 쌓기 용이한 부분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아놀드나 핸더슨의 지원이 와야 집중 견제가 풀어지면서 살라가 좀 자유로운 공간이 생기고, 혹시 집중 견제를 살라가 많이 받을 때는 오히려 살라가 좀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경합하고 연계하는 장면들이 많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슬롯은 조금 더 살라 선수가 더 측면 쪽의 공간을 확보하게끔 만들고 루이스 디아스와 학포의 동선을 조정함으로써 상대가 왼쪽에 쏠리면 오른쪽에 살라한테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라가 공을 잡으면 그대로 또 학포나 디아스한테 패스를 줄 수 있는 길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결국 슬롯의 살라와 클롭의 살라의 차이가 아닌가. 단순히 넓게 섰다, 좁게 섰다 이런 부분보다는 동료의 움직임까지 같이 봐야 그런 부분들을 더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약하자면 이제 슬롯의 이 살라는 조금 더 세련됐고 클롭의 살라는 이제 좀 더 구식이다. 약간 이제 이렇게 요약하면 되나요? 아니, 근데 연도만 보면 90은 맞지. 왜냐면 이전 버전의 펌웨어잖아요. 구식과 이제 세련함의 네. 차이. 아, 근데 그 부분도 있어요. 그 풀백들이 그때 당시에는 로버트슨하고 아놀드라는 리그 최고의 풀백들 조합을 이미 갖추고 있었던 상황이 이제
이 마누라 시대의 리버풀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로버트슨은 약간 내려온 느낌이 맞아요.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그러면 좀 더 미드필드 쪽에서 조금 더 이제 뭘 만들어 줘야 그래야지 이제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좀 움직이기 편하겠구나 아마 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슬롯 감독이. 예, 그것도 충분히 저도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어쨌든 저희가 계속 이렇게 3인 조합 뭐 이제 조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뭐 좀 이런 식으로 기억나는 트리오나 아니면 뭐 듀오 뭐 이런 선수 생각나는 거 있나요? 저 생각나는 듀오가 있긴 한데 누구예요? 이거 말하면 진짜 홍대병이라고 저한테 먼저 막 이런 살짝- 생각 할 것 같거든요. 저한테 살짝 먼저 얘기해 주세요. 앨런 스미스, 마크 비두카. 정말 그 진짜 이거는요. 정말 리즈의 리즈 시절. 그러니까요. 그러시구나. 야, 근데 예. 이걸 해주실 줄은 몰랐네. 얘기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혹시 들으셨나요? 앨런 스미스, 마크 비두카. 리즈 유나이티드. 정말 리즈. 리즈의 리즈 시절. 왜냐하면 들으셨구나. 제가 앨런 스미스를 진짜 좋아했어요. 진짜 네. 거의 빠돌이급이었어요. 근데 왜 뉴캐슬 팬이 안 됐어요? 뉴캐슬 좋아했어요. 저 뉴캐슬 0708 다 챙겨봤어요. 근데 좋아하다가 에버튼으로 옮긴 거예요? 이제 앨런 스미스도 잘 안 나오고 앨런 스미스도 거의 기량이 확실히 부상 그 여기 발목 쪽이가? 다친 이후로 네. 맨유는 안 완전히 좋아했나요? 맨유 좋아했죠. 처음엔 맨유 제일 좋아했죠. 맨유 때문에 축구를 봤으니까. 거기서 앨런 스미스를 발견하고 이 선수 괜찮다 해서 앨런 스미스 과거 경기를 진짜 웬만한 거 풀 경기는 못 보더라도 하이라이트 다 챙겨봤었거든요. 리즈 유나이티드 때까지. 근데 마크 비두카랑 앨런 스미스가 호흡이 진짜 좋아요. 마크 비두카가 보통 이제 마크 비두카 경기를 많이 못 보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마크 비두카가 보통 피지컬 좋고 파워풀한 공격수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마크 비두카는 약간 베르바토프, 베르캄프 이런 거예요. 터치 엄청 부드럽고 연계 잘하고 진짜 약간 축구 도사 같은 느낌이 있는 유형의 선수였거든요. 사실 이제 동국이 형님 때문에 이제 비두카를 아시는 분들도 근데 맞잖아요. 맞죠, 미드즈브로 때. 그쵸, 보고 그쵸. 갔을 때 이제 비두카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호주의 레전드 공격수인데 그 선수랑 앨런 스미스랑 그 호흡이 진짜 좋았고 챔피언스리그 때 뭐 두 선수의 어떤 연계 그리고 연계 과정도 되게 기술적인 연계가 많았어요. 막 가슴으로 떨어뜨려주면 옆에서 그냥 딱 슈팅하고 아니면 뒷발로 밀어주면 공간 침투해가지고 쉽게 마무리하고 이런 게 너무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많아서 좀 이상하게 딱 그 듀오만 지금 먼저 생각이 났어요. 마크 비두카, 앨런 스미스. 네. 찬우 형은 좀 뭐 옛날 선수 중에 없나요? 우리가 좀 추억할 만한 그럼 듀오, 듀오요? 트리오. 듀오 트리오? 네. 아니 트리오는 당연히 그거잖아. MSN하고 BBC지. MSN BBC. 너무 완벽하죠, MSN. 아니, 트리오는 그거지. 저희가 라이브로 못 본 선수들 네. 중에 없나요? 듀오요? 네. 듀오는 예전에 저는 이제 좀 잠깐이었긴 했지만 네. 좀 인상적이었던 건 그거 있습니다. 비에리하고 로베르토 바조. 비에리 바조. 오. 이거는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그다음에 인텔에 와서도 될 뻔했었는데 결국 이제 로베르토 바조가 이제 좀 더 먼저 나가게 돼서 그 개인 원래는 이제 이탈리아 대표팀이 그 당시에 이제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그때는 이제 구상하던 거는 당연히 델피에로하고 이제 비에리 조합이었어요. 델피에로하고 비에리 조합이었는데 델피에로 선수가 97년도에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리그에서도 경기를 꽤 많이 못 나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말디니 감독이 프랑스 월드컵 때 이제 누굴 데려갈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원래 로베르토 바조는 없었거든요. 구상이 없었는데 로베르토 바조를 그때 볼로냐에서 로베르토 바조가 아마 20골 넘게 넣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로베르토 바조를 뽑습니다. 근데 델피에로는 결국 부상 회복이 완전히 안 돼서 그래서 계속 조합을 이제 로베르토 바조, 비에리 이렇게 조합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프랑스 월드컵 때 이제 그 이탈리아 대표팀 경기 보시면 둘이 너무 잘해. 둘이 너무 합도 잘 맞고. 그러니까 비에리는 저는 그때 보고 되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죠. 예. 채팅창에 이제 루카쿠 라우타로는 혹시 어땠냐고. 루카쿠 라우타로 좋은 조합이었습니다. 예, 좋은 조합이었어요. 과거형입니다. 였어요. 과거형이에요. 좋은 조합이었어요. 그게 그렇습니다. 답니다. 네. 네. 저는 뭐 찬우 형도 얘기했지만 제가 눈으로 본 제일 파괴적인 건 저 MSN이 그죠?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전설, 전설. 진짜. 그 MSN은 서로 사이도 좋아. 네. 그래서 더 시너지가 나지 않았나. 1415 시즌 때 이제 보면서 그때 진짜 좀 눈호강했던 것 같아요. 축구 보면서. 역대 넘버원 조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그러니까 그때 막 MSN 대 BBC 해가지고 이슈가 되게 많았잖아요. 왜냐면 베일이랑 네이마르도 이제 그렇죠, 같이 되게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서로 각자 다른 팀으로 이제 가고 하면서 엄청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저는 MSN, BBC 둘 중에 전 무조건 MSN이었거든요. 저도 사실 고민 없이 MSN. 저도 MSN인 것 같아요. 사실 저 세 선수가 다 너무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선수들인데 걔네가 한 팀에 모여가지고
저 조합을 하면서 저렇게 그 상대 수비진 입장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이거는 뭐 어떻게 답이 안 나오는 조합이라 저거는 상대방 입장에서 뭐 재앙이지. 뭐 네, 진짜. 누구를 어떻게 막는다는 그게 안 되는 조합에 가까워서 저거는 그냥 진짜 뭐 3명을 동시에 다 막는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2명 막는다고 1명이 안 뚫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래서 그때 벵거가 그 말 했잖아요. 이 셋이 사적으로도 친한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공격수들이라 사실 서로 욕심낼 법도 한데. 네, 다 이타적으로 또 하는 게 또 있다 그 보니까. 마인드들이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다 축구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기술이 좋다는 걸 넘어서 그냥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놀라웠던 조합인 것 같아요. 진짜 그 셋들이 다 개인 기술, 막 드리블, 공격력 이런 거 결정력도 좋은데 애초에 패스 센스나 이런 창의성까지 갖추고 있고 그리고 진짜 약간 그 조합들이 친한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난 서로 그게 있어야 돼요, 진짜. 이게 축구를 하는 것도 그렇고 방송을 할 때도 좀 더 친해야 더 시너지가 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봅시다. 만약에 이제 이 자리에 제 진행자 자리에 예를 들어 주원이 형이 앉아 있어요. 그럼 지금보다 좀 불편하잖아요. 저 일단 자세를 이렇게 고쳐 앉고 네. 묻는 거에만 대답하고 중간에 못 뛰쳐나가고 네, 약간 그런 이제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리버풀의 이 새로운 3인방과 마누라를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자, 다음 주제는 자연스럽게 이번에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얘기인데 겨울이적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빅식스 팀들을 쭉 보면서 이번 겨울이적 시장에서는 좀 어떤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순위대로 내려갈게요. 리버풀입니다. 지금 온스테인 말에 의하면 살라 반다이크 2년 재계약 유력한 상황이라고. 일단 제가 봐도 좀 유력한 것 같아요. 온스테인 얘기면은 공신력도 좀 있고 두 선수 다 원래도 재계약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장 높다라고 점쳐졌던 선수들이라서 세부 조항 정도만 약간 좀 조율 중이고 발표는 시간 문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일단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놀드가 지금 재계약이 안 될 것 같죠. 일단 레알에서 다시 겨울 영입을 좀 비드해 보겠다. 이적료를 받고 리버풀이 팔려면 뭐 지금 레알의 제안을 승낙해야 한다. 막 이런 얘기까지 스페인 언론에서 나오고 했는데 근데 1차 비드 때 나왔던 금액이 지금 기사에서 2천만 파운드였어요. 2천만. 근데 리버풀 입장에서 아놀드를 2천만 파운드에 판다는 건 그것도 시즌 중에 물론 반년밖에 계약 기간이 안 남아서 레알도 뭐 더 많이 부르는 거는 전략상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리버풀도 굳이 이 금액을 받진 않을 것 같다. 받을 이유가 없다. 이제부터는 가능하거든. 이제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협상되죠. 이제는 보스먼으로 다 가능해요 이제는. 네, 먼저 이제 협상이 이제 되기 때문에. 그 약간 리버풀 팬들은 어떻게 보나요? 그러니까 2천에서 한 2,500만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일단 뭐 비디했다라는 게. 겨울은 판매는 절대 없는 일이다. 뭐 이렇게 일단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금액에 판매하는 차라리 FA를 보낸다. 그리고 시즌 중에 아무리 금액을 많이 받아도 진짜 시즌 중에 판매하는 거는 되게 변수가 많거든요. 그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라. 그리고 아직 재계약이 완전 좌절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살라 반다이크가 유력해서 그렇지 아놀드도 일단은 시간을 좀 지켜보고 기다려 봐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팬들이 가장 서운해하는 건 아놀드가 아직 이런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뭔가 리버풀 잔류를 우선시한다든지 뭔가 확실한 스탠스를 취해주지 않다 보니까 어느덧 살라 반다이크와는 좀 다른 단계까지 아놀드가 시간을 좀 끌린 점 거기에 대해서 팬들은 조금 아쉬움을 느끼기는 하죠. 본인도 엄청 고민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는 게 본인도 엄청 고민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리버풀에 남고 싶은 마음도 있고 분명히 있겠죠. 어차피 그리고 로컬이고. 레알 마드리드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뭐 좋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야, 갈 거면 가고 말 거면 말지 뭘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이 와중에 이제 마이클 오웬은 이제 아놀드 레알 오는 건 이제 시간 문제다. 아, 역시 리버풀 레전드. 네. 야 이래야 5원이죠. 역시 리버풀 레전드. 이래야 5원이지. 네. 지금 뭐 리버풀은 6번 쪽 보강 원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지금 그럼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그 중원 라인 쪽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중원이랑 센터백. 근데 이거는 의견이 차이가 좀 있겠지만 네, 저는 센터백이 일단 우선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고메스도 햄스트링 쪽 이번에 또 다쳤고 콴사의 기량은 사실 믿기가 힘들고 코나테도 이제 곧 복귀한다고는 하지만 또 후반기 때 언제 코나테가 다칠지는 모를 일이라서 욕심 하나 낸다면 후반기 때 저 좋았던 전반기를 보냈으니까 여기에 부스터 좀 달아주는 느낌으로 한 명의 센터백만 더 영입했으면 한 명 정도. 좋겠다. 근데 센터백이 약간 근데 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냥 뎁스만 채워주면 누구도 만족할 것 같아요. 아, 상관없다. 너무 불안한 선수만 아니면. 아 그래요? 구자룡 어떤가요? 구자룡. 이번 혹시 나갔거든요. 영어 되시나요? 네. 아니 그거는 이제 수순이죠. 아, 수순이다. 공부해야죠. 속성 언어 강좌를 보내야 된다. 네, 네, 예. 누구든 센터백은 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자, 리버풀은 어쨌든 그런 중원 그리고 이제 좀 센터백 쪽 지금 보강이 겨울휴 시장에서는 이제 주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자원들 특히나 이제 뭐 살라 반다이크 같은 자원들이 이제 재계약이 좀 지금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겨울휴 시장에 뭔가 큰 움직임은 지금까지는 없을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아스날인데요. 아스날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사카 햄스트링 부상 당하면서 3개월 정도 지금 결장 유력하죠. 네. 그러니까 제일 시급한 문제는 이 사카 역할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그러니까 마르티넬리가 막 우측으로 나오고 뭐 얘기하는 거 뭐 하베르츠 우측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이게 사카 역할 대체할 선수 찾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왼쪽 윙이 또 항상 문제였기 때문에 윙어에 대한 보강이 지금 아스날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오늘 은하네리가 이제 사카 역할로 오른쪽 윙으로 나왔거든요. 네, 오늘 아스날 브렌트포드 네. 중계를 하고 왔잖아요. 근데 은하네리가 생각보다 잘했어요. 아스날의 두 골에 관여하는 그런 플레이를 좀 보여줬고 오른쪽에서 과감하게 되게 자신감 있게 돌파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워낙에 공 다루는 기술이 좋아서 은하네리가 어느 정도 경험 쌓이면 생각보다 사카의 백업 역할도 가끔씩 윙으로 나올 때는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원래 이제 그 외대고로 딱 이제 부상으로 나가면서 네. 되게 아스날이 경기력적으로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 맞아요. 은하네리가 이제 그 자리에서 뭔가 이제 테스트 느낌으로 경기를 출전하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유스가 지금 약간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근데 은하는 내가 제가 이제 경기를 볼 때 그 친구 볼 때 느끼는 게 약간 애가 겁이 없는 것 같더라고. 아, 약간 당돌하다? 그런 느낌이 있어. 보통 이제 선수들이 이제 플레이를 할 때, 그러니까 무모하게 플레이를 하는 거랑 그 다음에 과감하게 플레이를 하는 거랑 좀 다른 거거든. 뭐 예를 들어서 수비가 한 두세 명 있는데 거기를 뚫어보겠답시고 뭐 드리블 치고 가면 적진 돌진하는 조재롱 마냥. 메시가 아닌 이상 그거 다 뺏기잖아요. 근데 그런 건 무모한 건데 그게 아니라 애가 좀 틈이 보인다 싶으면 친 다음에 슛 때리고 막 이렇게 좀 과감하게 플레이하는 거 그런 건 좀 자신감 있어 보여서 좋은데 어린 선수들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하는 거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막 그래.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막 자기 이제 막 하고 싶은 거 데뷔하니까 한다 몇 번 막히잖아. 그러면 애가 갑자기 주눅 들어가지고 백패스 막 하고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 이 첫 선수는. 등장만 센세이션했던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근데 공교롭게 사카 없으니까 성적이 잘 나왔어요. 공교롭게. 시작해요? 공교롭게. 공교롭게. 제가 사카 빠지고 계속 연승 중입니다. 외대고로 빠졌으면 확실히 이게 그러니까. 안 좋아졌네. 네. 결과도 공교롭게. 못 챙기고 지금 레시포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나요? 저는 지금의 레시포드라고 한다면 굳이 왜 레시포드를 약간 이런 생각이죠. 저는 사실 스털링 데려갔을 때도 네. 왜? 뭐 솔직히 첼시 입장에서는 좀 땡큐긴 했는데 스털링 왜? 근데 스털링도 너무 안 쓰지 않나? 그리고 뭐 몸 상태도 안 좋다고. 부상으로 일단 상태도 빠져있어요, 이제 지금. 안 좋으니까 근데 뭐 레시포드 얘기 나오고 이거 난 너무 홍백락한 얘기가 그렇지, 아닌가. 레시포드는 좀 아닌 것 같아. 어쨌든 왼쪽 윙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서 사카의 공백은 제가 볼 때 은하네리가 뭐 가끔씩 외대고르 역할 아니면 네. 사카 역할 번갈아 가면서 백업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 왼쪽 윙에 대한 보강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 네. 공격이 너무 아스날이 죽는 느낌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이게 트로사르가 나오던 간에 마르티넬리가 나오던 간에 뭔가 1대1 돌파나 이런 데에서 파괴력이 워낙에 아쉽다 보니까 왼쪽에서 좀 파괴력 있는 윙어를 영입하는 게 지금 아스날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레시포드는 거기서 일단 배제가 돼야겠다. 네, 그렇죠. 윙어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커 얘기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었던 그건데. 이업이 다시 데리고 와야 돼. 이워비. 네. 이업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워비가 잘해. 좋은 잘하고 있으니까. 플럼에서 잘해. 왼쪽 오면 잘할 것 같아요. 이워비 에버튼에서도 그래도 잘했어요. 네. 에버튼 찬스 메이킹 1위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아스날도 이제 좀 공격 쪽에 지금 치중해서 데려와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매물이 지금 너무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긴 합니다. 자, 그다음 첼시인데요. 첼시는 이제 굉장히 어리고 좋은 자원들이 마레스카 체제에서 이제 막 합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고 물론 이번 박싱데이에서의 성적은 좀 좋지 않았지만 전반기를 통으로 놓고 봤을 때는 너무나도 성공적인 시즌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첼시는 지금 센터백이 좀 급해 보이긴 하거든요. 좀 어떻게 보나요, 첼시? 키퍼랑 센터백. 근데 키퍼는 시즌 중에 힘들고 저는 센터백이 키퍼는 되면 막 엄청 우선순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센터백은 지금 좀 급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가장 급하죠. 수비 안정감이 일단 제일 그치. 중요하니까. 근데 이마저도 센터백이 사실 겨울 영입에 좋은 매물 찾기는 아까 리버풀도 해당되지만 아니 그리고 정말 숫자가 힘들죠.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더 애매해 이게. 그게 진짜 애매해 이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쓸 선수가 없어버리고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사실 이건 좀 기량적인 문제가 크잖아요. 지금 첼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센터백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 신무영이 그 이제 도핑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게 되면서 왼쪽 윙 얘기하시는 분들 좀 굉장히 많거든요. 첼시 왼쪽 윙은 좀 어떻게 보나요? 윙어 포지션. 근데 왼쪽에 산초가 나와서 최근에 그래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 산초 외에도 뭐 네투나 마두에케 같은 좋은 자원들이 있기는 해가지고
좀 왼쪽보다는 전 약간 선수보다 지금 오른쪽 풀백이 누가 나와도 가끔씩 좀 많이 아쉽거든요. 저는- 기사시가 나올 때 너무 아쉽고 귀스토도 요즘 귀스토도 공격력이 요새 아니에요. 요즘 앞에서 디테일이 떨어지고 그리고 저는 쿠쿠 네. 잘하잖아요. 네. 근데 쿠쿠가 못 나왔을 때 왼쪽을 어떻게 할 거냐. 아. 이것도 저 사실 좀 첼시 입장에서 걱정거리라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첼시가 리스 제임스 전담 진짜 초 S급 그런 의사 막 좀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오히려 해야지 않나. 메디컬 팀을 데려와야 된다. 리스 제임스가 좀 이제는 부상 안 당하고 계속 건강할 수 있게 그런 걸 좀 확실하게 케어해줄 수 있는데 돈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새로운 시각이네요. 그렇게 네. 케어했는데도 다치는. 왜냐면 리스 제임스가 확실히 나와야지 오른쪽에 그 어떤 애매한 아쉬움 그런 걸 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뭘 하긴 하여튼 리스 제임스도 뭔가 자기가 부상 안 당해서 모든 걸 다 하겠지. 뭔가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하고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SNS는 성과가- 일단 열심히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인스타로 마운트 위로 하더라고요. 네. 얘 근데 진짜 그 좀 이렇게 비교하면 약간 리스 제임스한테 약간 실례긴 하지만 이 마이카 리처즈의 길을 걷고 있어 지금. 그럼 맞네. 방송인으로 느낌 개성한다는 있다. 얘기입니까? 근데 방송 잘할 것 같지 않아? 왠지 느낌이? 명섭이 그런 형 상이긴 해. 명섭이 형 보면 잘할 것 같긴 해. 명섭이상이잖아요. 잘할 것 같은 그 느낌이 있긴 해. 네. 근데 너무 이제 부상으로 너무 자주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아쉬움이 있고 이제 말한 대로 진짜 모든 뭐 식단을 조절을 하든 아니면 뭐 계속해서 뭘 뭐 훈련을 뭐 적게 시키건 간에 뭘 해서라도 부상을 줄이는 게 중요하지. 네. 지금은. 그리고 첼시는 센터백, 뭐 풀백, 그리고 이제 뭐 골키퍼. 근데 골키퍼도 사실 여기도 숫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쵸. 심지어 숫자가 영입도 했어. 골키퍼를. 그동안 계속했죠. 이렇게 영입을. 비아리 할 때 되게 잘했던 골키퍼예요. 백업으로 있기 아쉬운 골키퍼지. 근데 어쨌든 첼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뭐 골키퍼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팀이 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맨시티입니다. 스쿼드 문제가 지금 꾸준하게 전반기 동안 이제 맨시티 발목을 잡았었고요. 지금 부상자 명단 보면은 그러니까 누네스랑 에데르송은 뭐 이제 경미해서 복귀할 것으로 보이고 로드리, 오스카르밥, 후벤 디아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스톤스 이런 선수들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온스테인은 지금 맨시티 1홀에 움직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수비진 6번 혹은 8번 포지션에 대한 보강을 노릴 것이라고 얘기를 좀 했는데 맨체스터 시티 제일 지금 급한 포지션은 어디라고 보나요? 일단 6번? 6번 로드리가 자리. 어차피 오랫동안 못 나오니까 네. 지금 계속 그 6번에 확실한 그게 없어가지고 계속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그 오른쪽 수비도 이제 한 명 좀 좋은 선수 데리고 와야 되지 않나. 워커가 아무래도 네. 많이 내려왔으니까 워커가 내려왔고 워커가 빠졌을 때 리코 루이스가 나올 때도 사실 좀 피지컬적이나 수비적인 부분에 아쉬움이 워낙에 많아서 약간 공수 밸런스 좀 괜찮은 약간 특급 선수 맨시티는 어차피 돈을 쓸 수 있는 팀이니까 그런 선수로 오른쪽 수비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철이는 어떻게 보나요? 저도 일단 미드필더. 근데 6번도 6번인데 전 8번도 가능하다면 영입하면 좋다. 여기 지금 미드필더들의 득점력이나 파괴력도 좀 많이 떨어진 게 보이거든요. 더브라이너도 더 이상 예전만큼 프리미어리그를 지배할 수 있는 컨디션은 아니기 때문에 8번 롤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중앙 미드필더 역할로 좀 영입을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순위가 저도 오른쪽 풀백인 것 같아요. 박성곤님이 이제 저분이 진짜 맨체스터 시티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저희 이제 투어도 같이 갔다 오셨는데 6번 우측 풀백 홀란 백업 스트라이커는 보강 필수라고 이제 생각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 맨시티는 어쨌든 지금 뭐 상황상 뭔가 움직일 것 같긴 한데 보강이 좀 이제 알차게 됐을 때 뭔가 진짜 그 직전감의 선수가 왔을 때 지금 성적에서 어디까지 반등 좀 보시나요? 지금 사실 지금도 많이 내려와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와 있는데 그래도 앞쪽에 초반에 승점을 많이 벌어놔서 생각보다는 많이 내려가 있지 않아요. 그게 참 신기한 거야. 그렇게 많이 졌는데도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내려와 있어. 그게 참 신기하긴 한데 저는 그러면 5위까지 챔스를 간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 경쟁 계속. 가능하다. 챔스 경쟁 경쟁 충분히 가능하다 정도로 보이고 왜냐면 챔스 못 나가면 정말 힘들 거거든요. 그쵸. 아마 그 재정적 그 FFP 그 관련된 그 문제 때문에 프리미어는 뭐 좀 다르잖아. 뭐였지? 그 뭐 있어요. PSR이 네, PSR? 맞아요. 네. 맞아. PSR.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더 문제가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데려올 수 있다면 8번을 데려오는 게 좀 8번. 왜냐하면 어차피 6번을 데려와 봐야 로드리 돌아오면 또 백업이에요. 그쵸. 그래서 사실 저는 수비맨디가 그 실현 가능성이 좀 적다 생각하거든요. 얘기는 나오지만. 근데 8번인데 6번에 가까운 8번. 그러면 다양하게 쓰임새가 있거든. 약간 멀티 팀 느낌으로. 입장에서도 에데르송? 그러니까 선수도 본인도 이제
갔었을 때 충분히 자기가 어떤 역할들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 리코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수가 있다면 리코 루이스는 좀 더 괜찮을 거예요. 긴도안이랑 리코 루이스랑 붙여놓으니까 지금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건데 긴도안은 이제 그냥 기동력이 너무 많이 죽어서 커버가 이제 안 되더라고.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여기서의 템포를 따라잡기에는 좀 많이 어려워 보여요. 사실 좋을 때도 긴도하는 그런 수비적인 게 좀 이제 지적이 나왔었던 선수니까. 원래 이제 센스랑 위치 선정으로 먹고 살았던 선수였는데, 근데 이제는 진짜 기동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미드필드 지역에서 조금 더 힘이 실리면, 그러면 이제 저는 그게 연쇄적으로 결국 베실바도 그렇고 뭐 긴도안도 나왔을 때도 그렇고 다 살아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6번을 데려와서는 근데 6번이 만약에 팔리냐 같은 선수야. 수비만 잘해. 그럼 난 문제가 해결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한 에데르송 그 아탈 네. 에데르송 얘기한 거죠? 지금 실제로 영입설이 있긴 하던데. 에데르송은 진짜 에데르- 좋은 선수인데 근데 아탈란타 팬이 가라는 얘기를 얘는 가스페리니 팬이에요. 아, 예. 맨시티 그냥 딱 그냥 영입했을 때 누가 오면 좋을까 그냥 생각만 했을 때 뭐 가라는 건 아니고 네. 에데르송 같은 유형이 지금 딱 괜찮지 않을까. 얼마 정도면은 눈물 머금고 넘겨줄 수 있습니까? 6, 7천만 유로? 6, 7천만 원 받아야 된다. 그 정도는? 네. 에델슨 뭐 진짜 좋은 선수라고 찬우 형도 엄청 여러 번 얘기했고 완우는 뭐 네. 나올 때마다 뭐 이제 칭찬을 엄청 했었으니까. 경기 보면은 진짜 에데르송 거의 다 보입니다. 진짜. 어딜 잡든 활동량 간에 장난 아닙니다. 걔가 엄청나게 뛰어다니기 때문에 다 잡혀게. 정승원 아닙니까? 정승원? 정승원도 약간 그런 유형 아니에요? 아, 68. 그렇죠. 68 당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어쨌든 딱 그런 유형의 선수가 지금 맨체스터 시티한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토트넘인데요. 토트넘도 부상자 문제 때문에 전반기 때 굉장히 많이 아픔을 겪었고, 토트넘은 사실 저희가 이제 했던 얘기 또 하고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있어서 지금 포스테코글루 전술화에서 스쿼드 보강이 좀 필수적이라는 얘기가 많고, 지금 뭐 현재 언론 쪽 얘기 들어보면은 뭔가 득점감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유망주나 뭐 이제 선수 임대로 데려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어쨌든 본인의 입지에 대해서도 100% 장담은 못하는 상황일 텐데, 그러니까 좀 제가 이제 생각나는 건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뭔가 경질 위기가 나오고 있는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에게 뭔가 1월에 이제 이적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입맛에 맞는 선수를 보강하는 게 보드진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입맛에 맞는 선수보다는 지금 스쿼드를 쭉 보고 머릿수가 부족한 포지션을 구단이 임의로 보강하는 것도 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머릿수가 부족한 자리가 센터백이거든요. 센터백은 계속 구단이 봤을 때도 조금 컨셉을 잡고 아예 이번 겨울에는 좀 그래도 머릿수를 채우겠다는 느낌으로 보강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그 생각도 있어요. 꼭 포스테코글루의 의중을 물어보지 않더라도 토트넘 스쿼드를 보면 보강할 포인트가 분명히 잡힙니다. 꼭 포지션이 어디라고 정하지 않아도 제가 볼 때는 나이가 좀 있거나 경험이 좀 있는 즉시전력감 선수는 어느 포지션이건 영입할 필요가 있어요. 선수단이 제가 볼 때 너무 다 어리거든요. 그리고 그 어린 선수들이 아직 검증이 다 안 돼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구단에서 임의적으로 이제는 좀 스쿼드에 어린 선수들 육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팀 분위기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좀 더 즉시전력감의 경험 많은 선수는 우리가 감독을 의중을 따지지 않더라도 임의로 좀 보강을 하겠다. 그런 느낌으로 겨울을 임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선수를 데려올 수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여름이 아닌 겨울에? 일단은 뭐 지켜보긴 해야죠. 근데 어쨌든 지금 수비 쪽이나 뭐 특히 수비 쪽은 링크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에인토번에 수비가 지금 급해. 우리가. 뭐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후보들을 봤을 때 뭐 에인토번의 보스칼리나 뭐 아약스의 데빈 랜스는 특히 수비 멀티 자원이기도 한데 이런 선수들이 지금 좀 기사에 좀 언급돼서 요즘에 그래도 겨울 영입을 좀 토트넘도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거취에 대해서도 뭐 겨울이 아니더라도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아마 다른 구단이 뭔가 손흥민 선수하고 접촉을 하는 듯하면 구단에서 연장 옵션을 발동하지 않을까요? 제 느낌은 그래요. 오히려 만약에 지금 정말 연장 옵션을 발동 안 한 게 맞다면 그럼 왠지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예측이에요, 개인적으로. 토트넘은 이제 만약에 운영을 그렇게 한다면 그냥 그런 팀인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걸 익히 알고 있지만 그렇게 뭐 한다면야 뭐 그런 팀인 거죠, 그냥. 근데 이제 토트넘이 팀이 제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스쿼드의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우리 스쿼드의 강점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영입 전략을 세우고 그래야 이제 누구를 내보내고 누구를 계약하지 말고 아니면 누구는 계속 남기고 이게 결정이 되는데 별로 없는 느낌인 것 같아요. 좀 애매하다 그런 부분이. 만우 씨 뭐 얘기하려고 네.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돌이켜보면 토트넘이 윈나우 전략을 했던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항상 없죠. 뭔가 윈나우랑 토트넘은 사실 안 맞지, 안 맞긴 해, 사실. 항상 그냥 어린 선수들, 재능 있는 선수들 이런 선수 위주로 영입을 해왔던 것 같아서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정말 많은 팬들이 원하는 그런 극적인 반전이 좀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운영 그 방식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된 지가 너무 오래됐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가면서 이 토트넘이라는 팀에 대한 관심도도 엄청 올라갔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1월 저는 그냥 보강 없이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민혁 선수가 어쨌든 갔잖아요, 지금. 근데 양민혁 선수도 이제 우리나라 선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관심도 엄청 받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번 쳐봅시다. 뭐 어디 아프리카 어떤 뭐 가봉이라고 칩시다 국가를. 가봉에 갑자기 2006년생 가봉이야? 예. 가봉맨? 예. 2006년생에 굉장히 유망한 선수가 있대. 자국 리그에서는 뭐 엄청 잘하고 아니면 조금 변방 리그에서 스탯을 꽤 잘 쌓았는데 06년생 선수가 왔어. 그럼 이제 이 선수를 이제 다른 팬들이 딱 보는 시각에서 와 우리 토트넘을 구해줄 구세주 사실 이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약간 요런 류의 유망주들에 대한 영입은 있을 수 있으나 즉시 전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의 영입은 겨울 이적 시장에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힘들죠. 그 또 하나 이유는 여름에 돈을 좀 써서 겨울에 돈을 더 투자하겠다는 필요성을 그치, 구단이 못 그것도 느끼. 있고. 필요성보다는 그 여유를 구단이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예, 그렇죠. 아예 여유가 없을 여유가 수도 이제 있고. 없을 수도 네. 있고. 결국 이제 토트넘이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포체티노 감독 시대를 거치면서 팀이 위상은 좀 올라갔어. 구장도 새 거 아주 엄청나게 좋은 구장 새로 짓고 챔스 결승도 네, 가고 챔스 결승도 가고 리그에서도 우승 경쟁도 한번 네. 해봤고 막 이러니까 팀의 위상은 되게 올라갔는데 그거에 맞게 그러면 이제 팀도 야 우리가 이제는 우승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다. 야 그러면 우리 한번 돈 쏟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저는 그게 아예 없진 않았다고 봐요. 그런 거에 일환이 이제 무리뉴 선임하고 이제 콘테 선임하고 이런 거에 일환이라고 보는데 네.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결국에는 케인이 있었을 때 뭔가를 했었어야 맞아. 되는데. 뭔가 하나가 나왔어야 됐어.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애매하게 돈을 쓰니까, 은돈벨레 같은 데한테 돈 많이 쓰고 이러니까, 애매하게 돈을 많이 쓰니까, 진짜 성적도 애매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토트넘 저희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금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쓴 돈만 2억 파운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에는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없겠죠. 지금 보면 요로, 우가르테, 더리에트, 지르크지, 마즈라이 돈도 꽤 많이 지출을 했고 지금 이제 포지션 뭐 영입 이런 것보다도 현재 지금 있는 자원들 중에서 이제 누구를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 저는 정리가 오히려 좀 우선인 것 같거든요. 그게 더 중요하죠. 그거부터 하고 나서, 네. 레시포드 정리가 좀 된다면 빨리 돼야 되겠죠. 그거부터 하고 나서 이제 그래야 이제 옥석을 일단 가리고 나야 그 다음에 뭐 팀이든 아무리 감독이든 간에 요렇게 한번 해가지고 우리 해보자 어디 좀 부족하니까 이런 선수도 좀 하고 뭐 이렇게 되지. 그런 거 보면 첼시가 진짜 이런 거 잘해. 첼시. 첼시가 근데 이런 거 진짜 잘해. 근데 첼시가 예전에 이제 그런 적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악성 재고가 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야. 이제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이제 이걸 데리고 있고 재계약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안 팔리고 나중에 FA로 나와 이런 경우가 좀 있긴 했는데 맞아. 지금 스쿼드 생각해보면은 그래도 되게 빠르게 정리하고 잘 맞춰가지고 올 시즌 이제 또 이제 좋은 성적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맨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뭐 윙백 그리고 중원 쪽이 굉장히 급하다라는 의견이 많긴 한데 현실적으로 이제 겨울이적 시장에서의 영입은 쉽지 않다. 다 좀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네. 돈을 잘 마련해서 최전방까지 사야죠 나중에는. 최전방 공격수도 지금 마땅한 자원이 너무 부족하고 지르크지도 팀 전술하고 너무 안 맞는 느낌이니까 잘 노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격수 쪽도. 저도 올 시즌은 옥석 가리고 그냥 정비하는 그런 시즌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감독도 중간에 새로 왔고 네. 다만 근데 연패가 이렇게 많아지면은 그건 또 그것대로 힘들어. 지금 못 버텨. 무슨 강등권 경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해외에서 엄청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까지 저희가 빅6 겨울이적 시장 포인트 간략하게 한번 짚어봤고요. 자, 저희가 그 저번 주에 했나요, 이거? 지난주에. 워스트? 맞아요. 네. 세리에와 이제 분데스리가를 찬우 형철이 같이 했었는데 오늘 이제 완우가 또 이제 지금 프리미어리그 우리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중계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또 라리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전반기 베스트 영입 3명 그리고 좀 기대보다는 아쉬운 영입 3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스트 영입 첫 번째는 밀렌코비치 선수를 꼽았네요. 일단 가성비랑 이런 것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총 3명만 꼽아야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한 팀당 한 명씩 꼽으려 했거든요. 네. 근데 노팅엄에 사실 밀렌코비치랑 전 엘리엇 앤더슨을 꼽고 싶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꼽자니 그래도 밀렌코비치를 일단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건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그치. 높은 점수를 준 노팅엄이 거죠. 수비가 엄청 올 시즌 좋으니까. 수비가 엄청 좋고 거기에 밀렌코비치가 되게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돈도 그렇게 비싸지 않게 왔어요. 이 정도면은 1230만 유로니까. 아, 이거 프리미어리그 기준 네. 생각해보면 세리의 기준으로 비싼 거야. 예. 여기 피에림 장님 세리의 기준으로 비싼 거라고. 돈 잘 받고 판 거야. 세리에는 돈 잘 받고 팔았고 피엘은 영가에 여기 잘했고. 그쵸. 예. 예, 리버풀 아스날에 이은 리그 최소 실점 3위에 지금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 경합 승률은 웬만해선 거의 지지 않는 느낌이거든요. 네. 내가 그러면서 떡대가 엄청 커서. 떡대 키고 다리도 길어가지고 뻗으면 또 걸리는 장면이 많아요. 그리고 노팅엄이 어쨌든 수비시는 로우 블록으로 내려서 협력 수비가 되기 때문에 수비할 때 막 약간 소유권을 아예 본인 걸로 가져오려는 수비보다 그냥 건드리는 수비만 해도 돼요. 네. 어차피 건드리면 앞에 협력해주는 수비에게 그 공이 흘러가니까. 근데 그런 센스 있는 수비도 밀렌코비치가 되게 잘해주고 있고 노팅엄의 이 선수비우 역습에 있어서 지금 수비 쪽에서 엄청나게 역할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전 밀렌코비치 꼽아봤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완비사카. 근데 사실 이게 웨스트햄은 지금 팀적으로 좀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팀 성적과 별개로 완비사카의 개인 잘해. 퍼포먼스는 잘해. 전 거의 완비사카 커리어 하이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찬우 형도 이 부분에는 되게 동의를 많이 하시네요. 제가 이거 너무 우려먹는 것 같아서 약간 죄송스럽긴 한데, 저 아스날 웨스트햄 경기 보고 왔잖아요. 네. 완전 아니요. 박살 났잖아, 웨스트햄. 네. 완비사카는 잘해. 완비사카 그런 경기에서조차도 잘해. 그렇게 무너지는 경기에서조차도. 맞아요. 지금 완우가 얘기하고 있는 거랑 딱 같은 맥락이네. 네, 제가 이번 주에 생각보다 웨스트햄 경기를 중계 준비하면서도 많이 봤고 그냥 본 것도 많이 있었는데 완비사카는 팀이 져도 퍼포먼스가 약간 일관돼 있어요. 그리고 완비사카가 맨유 때부터 저는 약간 이 선수가 좀 민화돼 있는 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얘는 공격은 못하고 수비만 잘해 이런 인식이 너무 크게 박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맨유 때도 가끔씩 공격할 때 보면 이외의 기술이나 드리블 같은 게 종종 나왔던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별로 좀 묻히고 그냥 얘는 공격 못해 이런 인식이 되게 컸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로페테기 아래에서 로페테기가 또 풀백 잘 써요. 거기서 완전히 지금 만개하고 있습니다. 또 감스트 FC 완우 비사카 아닙니까? 아, 그쵸. 네. 로페테기가 보면은 윙어를 좀 하프 스페이스 포켓 공간을 좀 좁히고 그래서 쿠두스랑 보엔도 이번 시즌 보면 윙어로 나오지만 거의 다 안쪽에서 플레이하거든요. 거의 이성 공미 네. 느낌으로 좌우에서 이제 뛰니까. 그래서 풀백이 마치 윙어처럼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오프 더블 움직임도 되게 좋고 때로는 인버티드 형태로 들어와서 막 빌드업 관여하는 것도 좋고 때로는 막 언더래핑으로 본인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막 슛도 때려. 헤더하고 슛도 하고 골도 있더라고요. 네, 2경기 연속골 넣기도 했었고요. 18경기 2골. 네, 완비사카가 진짜 이번 시즌 기복 없이 꾸준히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전 완비사카 한번 꼽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FM 개꿀매물이죠. 막상스 라크루아. 제가 이 선수 사우스햄튼에서 기가 막히게 썼거든요. 볼프스루크에서 잘했는데. 네. 네. FM에서 좋은 선수는요. 게임을 FM을 안 해가지고 네. 이 선수가 근데 크리스탈 팰리스 이번 시즌 와서 이 선수도 1,800만 유로면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염가죠. 비싼 금액이 아니죠. 네, 염가에 왔죠. 네. 그리고 라크루아가 여러분들 1,800만 유로면 우리 돈으로 얼마인지도 아세요? 200억 넘잖아요. 250억 되나? 네. 일단 라크루아가 이번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한 3분의 1은 이 선수가 맨날 MOM이었어요. 그리고 2달 연속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했던 적도 있고 크리스탈 팰리스 센터백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마크 게히잖아요. 게히죠, 예.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그쵸. 심지어 주전이야 이 선수는. 근데 팰리스 경기 보면은 게히보다 오히려 라크루아가 거의 돋보이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약간 저 이 선수 스타일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살리바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외모도 약간 외모 약간 살리바 같은 느낌이 느낌이라고 있어. 생각해. 살리바랑 피지컬도 비슷하고 툴도 비슷해요. 피지컬 좋고 전진 수비 잘하고 빠르고 가끔씩 롱패스도 정확하게 떨궈주고 팀 성적은 떨어지지만 라크루아가 그래도 이번 시즌 팰리스 수비 중심으로 되게 잘해주고 있어서 저 라크루아 꼽아봤습니다. 지금 전부 수비수고
이외에 이제 완우가 언급해준 선수가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엘리엇 앤더슨. 네. 여기에 산데르베르게는 뭐 현지에서도 지금 너무 잘한다는 그쵸, 평가가 그쵸. 많고 마즈라위, 뭐 이제 입스위치, 뭐 리암 델락, 네. 이런 선수들도 있는데 이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3명씩만 딱 이제 네. 뽑다 보니까 제외된 선수들이 있다라는 점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스트 3명 저희가 봤고요. 그다음 이제 좀 기대보다 지금 못하고 있는 선수들. 첫 번째 이 선수도 수비수네요. 칼렙 오콜리. 오콜리가 이제 아탈란타 출신인데 네. 이 아탈란타 출신이라서 나가는 수비를 되게 적극적으로 해요. 튀어나가는 수비. 가스페리니의 가오를 받아. 네. 도전적으로. 무조건 그런 수비를 또 해야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레스터 와서 일단 판니스텔로이 부임 후에는 거의 완전히 밀려서 기회를 못 잡고 있고요. 지금 이 오콜리가 운동 능력이 되게 좋거든요. 속도 빠르고. 근데 되게 느린 코디랑 베스토그루에게조차도 밀려서 지금 기회를 못 잡고 있어요. 심지어 스티브 쿠퍼 때는 이 선수가 주전으로 나온 경기가 꽤 있었는데 그때도 나올 때마다 이상한 판단으로 튀어나가다가 못 잘라먹고 뒷공간 다 내주고 막 실점 내주고 막 이런 장면이 많았어가지고 네. 전 오콜리는 너무 기대 이하의 모습인 것 같아서 오콜리 한번 뽑아봤습니다. 아탈란타 때는 괜찮았나요? 그때는 그냥 가끔씩 나와서 잘 해줬어요. 거기서는 또 전술적으로 나가는 수비가 필요하고 네. 선수가 또 경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강함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못하고 있죠. 그냥 보면 오콜리도 그때도 그렇고 이제 아탈란타에 있는 수비수들 중에서는 기복이 없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항상 이제 얘가 아탈란타 출신들은 조금 더 전술적으로 조금 혹은 케어 같은 걸 좀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나갔을 때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였는데 판단을 잘못한 거죠. 네, 지금 레스터에서는 저도 이제 레스터 중계를 했었거든요. 카라바오컵이나 이제 이런 거 할 때. 근데 오콜리가 지금 얘기했었던 그런 문제점이 조금 보였었던 것 같고, 이 선수는 이제 레스터를 나간 선수죠. 듀스버리올. 사실 승격의 1등 공신인데 네. 지금 뭐 전혀 아무것도 못 하고 있거든요. 듀스버리올은. 경기도 못 나오고 있죠. 네. 심지어 이적료가 3,540이면 이거 엄청 비싼 선수인데. 좀 아쉽죠. 심지어 컨퍼런스 리그 멤버로 주로 나오고 있는데 컨퍼런스 레벨에서도 가끔씩 뭐 골 넣고 이런 게 있긴 한데 크게 눈에 띄진 않아요. 컨퍼런스 중계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첼시 경기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도 크게 눈에 띄지도 않고 영향력도 막 그렇게 중원에서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서 리그에서는 거의 못 나오고 있고요. 네. 가격 생각했을 때 너무 좀 아쉬운 퍼포먼스가 아닌가. 3,500만이면. 네. 마레스카가 어쨌든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선수라고 생각하고 데려온 걸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근데 듀스버리올은 뭐 거의 이제 출전 기회조차도 이제 리그에서 못 잡고 있다 근데 보니까. 뭐 또 묵었다가 터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자, 어쨌든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은 금캐티아. 네, 지금 동캐티아인가요? 은케티아도 지금 펠리스로 이적했잖아요. 네. 근데 거의 3천만 유로면 엄청 비싸게 생각보다 엄청 비싸게 왔어요. 네. 근데 아직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골도 못 넣고 있고요. 카라바오컵에서는 이제 그 네. 중요한. 카라바오컵 저는 그런 점프와 그런 헤더를 은캐티아가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스날 팬분들도 놀랐을 거예요. 네. 근데 펠리스에서 하는 거 보면은 열심히는 뛰어요. 측면으로 나오기도 하고 막 이선에 내려와서 막 좀 볼 전개에 관여하기도 원래 하고. 그게 장점이니까 열심히 뛰는 게. 근데 결국에는 영향가가 없어요. 팀의 득점으로 연결된 장면이 거의 안 나오고 이적료나 기대치를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리그에서 골이 없다는 거는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은케티아까지 좀 뽑아봤습니다. 그쵸. 13경기를 뛰었는데 골 없이 이제 도움만 하나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많이 아쉬운 네. 스탯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보니까 부상으로 못 뛰는 선수들은 그냥 아예 평가 대상에서 제외를 했군요. 네, 예를 들어 뭐 리버풀의 키에사 이런 선수들도 뭐 부상으로 거의 못 나오고 있고 막 그러니까 사실 부상으로 못 나오면 팬들이 욕 많이 하잖아요. 저 근데 부상으로 뛰지 못하는 거 아픈 것도 서러운데 욕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서 부상으로 못 나오는 선수는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근데 키에사는 부상도 부상인데 지금 자꾸 그 워크식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적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해는 돼요. 왜냐면 거기 영국이잖아. 이탈리아랑 걔 다르니까. 이태리애잖아. 네. 이해는 돼. 음식과 날씨. 아, 맞아. 음식까지. 그렇게 걔 영어도 잘 못할 거고. 그러면 친구 없지. 훈련장 가면은 자기 몸 상태 안 좋은데 계속 그 날씨 안 좋고 거기 있어봐야 우울하고. 경쟁자 쌀라고. 어. 비 오면 무릎 시리고. 그리고 리버풀이 그쪽이 좀 더 북쪽이잖아. 그쵸. 더 안 좋단 말이야, 날씨가. 그죠. 런던이랑 비교해도 훨씬 안 좋잖아요. 그 지금 겨울이잖아. 야, 해 진짜 한 잠깐 떴다 말지만. 세네 시쯤 한 네. 3시면 지금. 맞아. 리버풀에 또 이탈리아 선수도 키에사 말고 없죠. 예전 옛날에 아큘란이 있었죠. 아킬란이 얘기하려고 근데 아킬란이 안 지금. 좋았어요. 아큘란이 솔직히 기대 엄청 받고 갔지. 그죠. 그때는. 그치. 네. 아니 그때 이미 아킬란이 망한 다음이야. 걔가 피오렌티나에서 갔었나? 잘했지. 피오렌티나에서 엄청 잘했지.
자, 프리미어리그 이렇게 봤고요. 라리가는 제가 그냥 한번 꼽아봤는데 일단 저는 베스트 3명은 이렇게 봤습니다. 첫 번째는 훌리안 알바레스. 훌리안은 올 시즌에 그러니까 초반에 약간 헤매는 것 같더니 지금 뭐 포인트 양산도 포인트 양산인데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아틀레티코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즈만은 무조건이에요. 그러면 얘랑 호흡이 어떻게 되느냐 공격수가 왔을 때. 그리고 아틀레티코는 항상 그 공격수 저는 듀오들이 꽤 있었던 클럽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리즈만이랑 일단 호흡이 너무 좋고 뭐 오프더볼, 뭐 온더볼 상황 판단력 다 좋아요. 근데 이제 하나 약간 좀 그런 건 사실 이 정도가 좀 세요. 7,500만이면 이거는 그러니까 라리가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엄청 많이 주고 영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약간 훌리안 하는 거 보면서 아, 이 정도 돈 써야 요만큼의 퍼포먼스는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훌리안이 이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고비용 좀 하고. 고효율. 네. 그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좀 안 맞지 않나요? 왜요? 고비용 고효율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좀 안 맞지 아니, 왜냐면 않아요? 저는 이거 아틀레티코 네. 입장에서도 좀 도박이 될 수 훌리안 있다고 알바레스가? 생각했어요. 네. 맨시티에서 별로였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선수가 꾸준히 레귤러로 뛰진 않았잖아요. 맨체스터 시티에서. 저는 근데 네.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재능을 생각하면 하긴 돈이 비싸긴 그러니까 비싸. 7,500만이라서. 돈이 비싸긴 비싸. 네. 이게 한 4, 5천만 정도면 그래도 뭐 이해할 만한 수준일 텐데 비싸긴 비싸다. 그래서 이런 이정료 생각하면은 뭐 저는 요 정도 활약은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훌리안만 잘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틀레티코 지금 공식전 12연승이거든요. 그리고 라리가 어쨌든 지금 선두를 계속 이제 또 바르셀로나 레알이 은근히 미끄러지는 그런 타이밍이 있었는데 알레티는 그때도 꾸준하게 잘하는데 그 와중에 훌리안의 역할이 저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는 훌리안 알바레스를 꼽아봤고 두 번째는 이 선수 로셀소입니다. 역시 로셀소는 베티스의 로셀소가 진짜 잘한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올 시즌 로셀소는 진짜 혼자 힘으로 팀을 좀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펠레그리니 감독 전술의 특성은 저는 공격형 미드필더에 대한 의존도가 약간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드필더들. 그쵸. 예전에는 페키르가 이제 그 역할을 잘했었고 이스코 영입되고 나서는 또 이스코가 엄청 그걸 했었는데 지금 이스코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로셀소도 부상으로 빠진 경기 여기에 퇴장도 막 당하고 이러면서 완전 레귤러하게는 못 나왔거든요. 근데 뭐 영향력 너무 좋고 특히 이제 9월에 헤타페전부터 에스파뇰전까지 4경기 연속골 넣고 그럴 때 있었어요. 이스코란다. 로셀소가. 네. 저는 로셀소 이번 시즌 진짜 최고형이 불릴 만큼 너무 퍼포먼스가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공교롭게도 다 이제 프리미어리그를 지금 떠난 선수들이 그러네요. 굉장히 라리가에서 잘하고 있어서 이게 좀 확실히 그 맞는 리그라든지 맞는 스타일이 좀 있는 있죠.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두 선수 그렇고 그리고 세 번째 여기도 이제 프리미어리그를 떠나서 이제 임대생 신분인데 웨스트햄 출신. 아게르드 기억나죠? 네, 사실 아게르드 좀 별로였잖아 프리미어리그 있을 때. 기대만큼은 아니었죠. 기대는 좀 크게 받고 왔었는데. 얘 돈 좀 주고 기대만큼은 내려오지 아니었어요. 않았나? 웨스트햄? 웨스트햄이 돈 한참 많이 썼거든. 꽤 투자를 했었죠. 맞아요. 네. 근데 아게르드 솔직히 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엄청 아쉬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라리가 넘어오고 나서 되게 환골탈태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르노르망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아게르드가 완전히 잘 메워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 아쉬운 건 그거죠. 임대생 신분이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이제 영입이 된 게 아니라 임대생 신분으로 이제 소시에다드에 합류를 했는데 진짜 지금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너무 큰 영향력을 지금 아게르드가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죠. 봐요. 그리고 이제 아게르드 선수 본인 입장에 뭐 레알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겠지만 아게르드 선수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웨스트햄 감독 바뀔 것 같잖아요. 느낌이? 예, 바뀔 것 같잖아요. 어쨌든 이번 시즌이 끝나면 바뀔 것 같잖아. 또 한번 비벼볼 만한 콘덕지가 그러면 이제 있다. 돌아갔을 때 또 한번 주장 경쟁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저는 이 세 선수 외에 한 선수만 더 꼽자면 전 이렇게 잘 줄 몰랐습니다. 랑글레. 랑글레. 반전이긴 하죠. 지금 알레티에서 랑글레가 칭찬 많이 받던데. 너무 잘해요. 어. 네. 그러니까 기존의 빌드업 좋았었던 거에 더불어서 사실 랑글레 영입될 때 아니 르노르망이 왔는데 굳이. 네, 랑글레 뭐 잘할까 했는데 지금 르노르망 빠진 거로 지금 랑글레가 너무 잘 메워주고 있어가지고 네. 직전 팀 빌라에서는 이런 인상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기회를 많이 못 잡았거든요. 사실 토트넘 때도 아쉬웠잖아요. 네. 와가지고. 네. 야, 바르셀로나
그 바르셀로나 간 다음에 어떤 트라우마를 이제 극복한 건가? 아, 라리가에서. 한 몇 팀 거치면서 네. 이제 치유를 좀 힐링을 받아서 이제 치유받아서 이제 고쳐진 건가? 네, 그래서 저는 한 요 세네 선수 정도를 이제 최고라고 꼽았고, 워스트는 일단 첫 번째는 그 소시에다드에 이제 오스카르손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그러니까 코펜하겐 출신인데 클럽 레코드를 쓰고 왔어요. 2천만 유로를 했고 여기에 막 세론 붙어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기대를 생각을 하면 오스카르손 뭐 소시에다드 팬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그 사디크 또 다른 버전이다. 우마르 사디크 또 다른 버전이다라고 하는데 오스카르손 되게 약간 그 북유럽 출신답게 좀 멋있게 생겼거든요. 이제 키도 크고 이제 막 완전 백인 이제 공격수고 한데 지금 소시에다드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스탯만 딱 봤을 때는 3선발밖에 안 되는데 뭐 2골 넣었고 11경기?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했는데 실제로 이제 경기 뛰는 거 보면은 저는 영향력이 너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이 선수가 기대받았던 건 키 대비의 속도도 준수하고 슈팅 임팩트 되게 괜찮고 그러니까 마무리 능력에 있어서 좀 좋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소시에다드 와서는 뭐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스카르손 얘기해봤고 그 다음은 이제 마르크 로카. 마르크 로카는 뭐 여러 군데를 이제 또 돌아다녔으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여기는 올 시즌이 첫 시즌은 아니거든요. 베티스 두 번째 시즌인데 지난 시즌 임대였고 올 시즌에 450만 유로를 주고 로카를 베티스가 영입을 했는데 사실 지난 시즌 못했어요. 근데 지금 왜 이거를 완전 영입을 했는지가 이제 조금 의문이 들 정도로 활약상에 비해서 이제 뭔가 이 선수를 영입할 만한 근거가 없다 생각했는데 뭐 결국 지금 베티스에서도 뭐 발밑도 별로고 패스 선택지도 너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로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고 추가로 10월 중반에 그 세비야 안달루시아 더비 때 부상당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티스 입장에서는 영입한 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좀 후회가 많이 남을 만한 선수가 아닌가. 그치. 이게 그래도 450만 유로면 적은 돈은 아닌데. 그래서 로카까지 꼽아봤고 사실 저도 음바페도 조금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음바페가 지금 두 자릿수 골이에요. 리그 아마 10골을 넣었을 거예요. 스탯적으로는 아쉬움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저는 음바페가 들어가는 거는 음바페의 명성에 비해서 아쉽다는 평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성에 비해서 완전 망했어. 또 이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리고 음바페를 뭐 예를 들어서 엄청 돈을 막 투자를 해가지고 데려왔어.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이 종류는 아니니까. FA로 FA니까. 이제 넘어온 선수고. 그리고 지금 4경기 연속골이에요. 공식적 기준으로 보면. 저는 그리고 음바페는 여기서 뺐고요. 아예 다른 이유로 한 명을 더 선정을 해봤는데 다니 올모입니다. 올모. 왜냐면 지금 다니 올모가 그 남은 6개월을 못 뛸 수도 있어요. 바르셀로나에서. 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지금 보면 자 리그 11경기 7선발 5골 챔스 4경기 2선발 1골 1도움. 사실 뭐 스탯적으로 봤을 때 이 선수가 막 골을 엄청 넣어줘야 되는 선수의 그런 포지션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많이 넣었어. 네, 근데 잘 넣었어요. 근데 왜 올모 얘기를 하냐면 자 라리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2월 31일 기준 바르셀로나는 내년 1월 2일부터 선수를 등록할 수 있도록 라리가 경제통계 규정 안에서 허용되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 셀러리 캡 때문에 이거 바르셀로나 니네 선수 등록 못한다예요. 그래서 라리가 로스터에서 다니 올모랑 파우 빅토르가 빠졌습니다. 근데 바르셀로나는 다니 올모, 파우 빅토르에 대한 새로운 라이센스를 지금 스페인 축구협회에 이제 신청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바르셀로나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건 48시간 내에 이제 스포티파이 캄프누가 이제 새롭게 개장을 하잖아요. 여기에 VIP 박스 권리 판매로 예상되는 1억 유로 중에 일부를 입금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라리가 측이 원하는 건 너네 1월 1일까지 중동 투자자 2명과 그 계약한 거 그 서류 다 제출하고 그 VIP 박스 권리 내가 얘기하는 거 그거 선급금 증빙 서류 우리한테 내라 얘기를 했는데 제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마감일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라리가 측에서는 얘네 증명 못했어요. 그래서 로스터에서 이 둘 삭제합니다 하고 지금 뺀 겁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건 1월 3일까지 등록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품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 이게 마감일이 벗어났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려면 라리가나 스페인 축구협회 이 둘의 승인이 필요가 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방식과는 지금 좀 다른 문제라서 다니 올모 이거 만약에 투자한 돈도 있는데 이렇게 6개월 뛰고 심지어 물론 이제 부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나온 경기도 있지만 스탯적으로 꽤 괜찮았었던 선수를 6개월만 쓰고 그 돈을 날린다? 사실 이것만큼 바보 같은 행정이 어디 있는가. 저는 그때 예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바르셀로나 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렇게 똥꼬쇼를 하느니 진짜 아예 샐러리 싹 다 비우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나. 이게 도대체 몇 년 동안 이게 이적 시장 할 때마다 이게 무슨 총돌입니까 이게. 계속 등록 문제 나오고. 계속 등록 문제 나와서 누구 팔았는데도 안 된다더라. 야 부상당했으니까 얘 빼고 이제 넣으면 된다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이 바르셀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올모는 개인의 퍼포먼스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올모 자신한테도 그렇고 바르셀로나한테도 그렇고 진짜 좀 이상한 영입이 돼버렸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예. 아니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게 라리가의 규정이 가장 큰 문제라고는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앞장서서 싸우든가 이 규정 폐지합시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 셀러리캡 문제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테바스가 좀 빅클럽들 그 팬들한테 비판을 좀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게 바르셀로나한테만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모든 팀에게 똑같이 다 적용되는 거죠. 20개 팀 다. 그리고 레알 아틀레티코 같은 클럽들도 다 적용을 받는데 지금 바르셀로나가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럼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누구를 탓할 거야? 규정이 이제 그렇다는데. 예. 그래서 저는 요렇게 이제 세 명을 뽑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025년 포부부터 리버풀 얘기, 빅식스 얘기, 여기에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베스트 워스트 얘기까지 마무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히든풋볼 이번 주는 목요부 마지막이고요. 주말에 이제 또 입중계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안녕하세요.